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드론 공격까지 있었는데 진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노벽 전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대사를 모두 역임한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크렘린궁을 공격받았다라고 러시아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문제는 증거가 또 뚜렷하진 않아서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네. 좀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보기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새벽 2시 반에서 15분 간격으로 두 차례 드론이 이제 공격을 해서 네. 격추를 시켰다, 러시아 측이. 그러는데 이제 그 장면들이 친러시아 그런 SNS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론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지붕 위로 한 두 분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또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크레물린 측은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게 첫째. 둘째는 이제 5월 9일이 이제 전승기념일인데 예. 그게 이제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는 굉장한 축제고 휴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날을 기대하는데 그날에 맞춰서 미리 이렇게 그 암살 계획을 시도한 거다.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에서도 대사로 계셨고 우크라이나에도 대사로 계셨기 때문에 러시아 계실 때 크렘린궁 자주 가셨습니까? 크레물린은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니트라고 이제 원로원 건물은 이제 집무실이기 때문에 뭐 특사가 오신다든가 할 때 제가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쪽은 이렇게 경비가 삼엄합니다. 근데 이제 서쪽 방향은 우스펜스키 무슨 사원이니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개방이 돼 있는 데거든요. 예. 굉장히 눈에 선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보통 이제 크렘린궁 가면 그 특이한 지붕 모양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곳인지, 즉 뭐 러시아의 권력의 핵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그냥 약간의 관광 단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곳입니까?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15세기 그 말부터 2반 3세가 이제 수도로 해가지고 이제 성체도 쌓고 뭐 이런 이제 그 오래된 역사적인 그러니까 권위의 상징이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뭐 사원도 넣고 이게 짜르들이 가서 이제 예배 보던 그런 곳이고요, 성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트로 이제 수도가 이전됐다가 레닌이 1922년에 이제 혁명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집무실로 지금 이제 그 지붕이 있는 그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물을 본다든가 리셉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도 되지만 권력의 중심지인데 네. 새벽에 그 드론이 날아올 때까지 네. 과연 그걸 감시할 만한 시스템이 없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전쟁 나면서부터 아마 러시아가 작년, 금년 초 해가지고 판찌르 하고 이게 사냥개라는 의미인데 판찌르 그런 저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아주 저고도에서도 이게 요격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을 갖춘 그 방공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뚫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밤에 어렵지 않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네. 그건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나면은 책임자가 문책이 되든가 그런 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아직은 이제 포착되는 건 없습니다. 네. 이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으로 공격을 하거나 드론으로 찍는 모습인데 네.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격 수단 중에서 네. 즉 이까지 날라와서 러시아의 크렘린궁까지 날라와서 공격할 수 있나?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드론은 굉장히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그 무기화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방산 기관이 있습니다. 네. 제조하는. 그런데 한 800km까지 이게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은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년에 사라토프라는 그 폭격기, 러시아 폭격기가 있는 공항을 이제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날아오는 거는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런 방공망이 있는 데를 뚫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건 둘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특히 이제 CIA 측이 이제 지난 4월 말에 이제 리크된 그 문서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2월경에 이게 모스크바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저지시켰다는 기록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게 이제 미측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보냈겠느냐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당시에는 크렘린궁에 없었다라고 네, 네. 사건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보면 크렘린궁 안에서 푸틴 대통령이 누군가를 접견하는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무실이 어딘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약간 뭐 공격 받았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또 집무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뭐 우선은 그 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빈을 접견하든가 네. 실제로 사물을 보는 집무실 또는 이제 리셉션을 또 열기도 해요. 그런 또 외빈을 또 접견하는 그런 행사장 예. 이런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보낸다는 거는 거기가 숙소여야 한다는 건데 숙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공격한다고 만일 가정했을 때 그거는 낮에 특히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더 겹겹이 더 방어망을 또 아무래도 더 쌓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 러시아 국회의원이 이제 외신과 인터뷰 중에서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러시아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이제 그 전문가가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올려서 조종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 여기에 또 서방에서 보는 또 시각은 또 연구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제 크레물린 앞에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황하게 되고 예. 사람들이. 근데 뭐 어떤 사건이 나면은 조금 이제 러시아 측이 이제 공식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무슨 준비된 그 시나리오처럼 네. 어떤 그 조율된 대응이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된 거 보면은 조금 그 좀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빨치산들이 그 모스크바에 있다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보다는 네. 이게 좀 다른 개연성에 또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 러시아가 오히려 네.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다라고 네. 하는데 네. 실제로도 오늘 공격도 많았어요. 많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뭐 드론을 통해서 뭐 유류 창구도 부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저기 인근 국경 인근을 합니다. 네. 또 이제 러시아도 뭐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도 많이 지금 다치거나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후 사정을 보면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말을 좀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푸틴 대통령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이건 이제 재판소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푸틴을 공격하느냐? 우리는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 말에 이어서 이제 블링컨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 전승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이걸 일으켰다 하는 걸 보면은 이 서방의 기관들이 이제 분석하기를 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실전적 위협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좀 여론이나 이런 그 동원에 있어서 네.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전승절이라는 곳이 이제 러시아 일반 네. 국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리고 현재 좀 오랫동안 1년 넘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러시아 초반에는 굉장히 푸틴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지금도 좀 그렇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뭐 유지는 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승기념일은 이제 나치 독일을 물리친 굉장히 러시아가 이제 희생이 많았거든요. 당시 소련이 굉장히 뭐 몇 천만이 이제 희생이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소련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은 기여한 거다라는 또 자부심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날을 이제 본래는 이제 서방 측은 5월 8일 저녁인데 이제 시차 때문에 5월 9일로 자기들은 정해서 이날을 휴일로 하고 굉장한 뭐 퍼레이드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군 장비들 뭐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일으키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날에 가까워 오는데 이런 말하자면 이제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 러시아를 이제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약간 좀
이 전쟁에 대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북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드론 비행 시간을 또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이제 우주나 이런 미사일 같은 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뭐 익히 잘 알려져 네, 있는데 네. 이런 드론이나 이런 관련된 기술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자기들이 하는데요. 네. 뭐 교통항공국에서 이제 이런 드론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러시아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그 전자 기술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건데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능성은 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서방의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나 칩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좀 시간은 걸리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쪽 얘기로 좀 더 해볼 텐데요. 이제 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간 믿음직하지 못한 대통령에서 전쟁 영웅처럼 지금 네. 돼 있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그 지지도가 높고 네. 이 전쟁을 이제 이끌어가는데 아주 적임인 이제 지도자로 국내외에서 특히 서방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독일도 방문을 한다는데 독일에 가면은 아마 샤를마뉴라는 그런 그 상이 있대요. 이제 그 상이 이제 원래 처칠이라든가 키신저 이런 분들이 받던 그런 상을 아마 이제 수여도 받고 하는 정도고. 이번에 그 핀란드도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발트 국가들한테 네. 호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무기도 무기 지원이지만 뭐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종료에 가까워올 때 어떤 나토 가입을 좀 우호적으로 해준다든가 네네. 아니면 EU 가입을 좀 신속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지원도 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EU나 나토에 가입하면 네.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좀 든든해지는데 그렇죠.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현재.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아서 그 나토는 조금 뭐 다른 방식으로 아마 미국이 아마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는 약속을 하는 걸 고려는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 숄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EU 가입을 좀 비중치를 넣는 다수결을 하자. 지금 만장일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헝가리나 일부 나라가 반대하면 뭐 못 되는 거니까 뭐 다수결 치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어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처음부터 네. 지원이 굉장히 많았고 네. 특히 이제 무기 지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네. 무기 목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공대지 로켓도 포함되던데 이런 네. 것 같은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됩니까?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조만간 있을 이제 대공세라고 자기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날짜도 리크되고 그렇습니다만 네. 하여간 5월에는 있을 예정인데 특히 이제 동부 남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걸 얼마나 지속적으로 미국이 대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봉착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게 너무 많이 준다라는 의견이 많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이번 공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완전한 영토 탈환이라든가 이런 회복은 어렵다는 게 되게 지금 안타깝지만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기대 수준을 좀 많이 낮춰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확보하면은 또 이렇게 타결을 북돋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만은 수적으로 보면 확실히 아직은 뭐 어떤 전선의 경우는 러시아군이 한 14만인데 네. 우크라이나군이 한 3만 5천 4만이니까 한 3분의 1 뭐 이런 수준을 가지고 이제 정교한 무기로 이걸 훈련을 받았으니까 네. 뭐 지금 사기는 많이 러시아 쪽은 낮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이번 봄철 공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진전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중간 클라이막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봄철에 한번 세게 붙겠다라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인데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 중재를 해줄 것이냐? 네. 어떻게 이제- 끝날까요? 이제 중재는 지금 뭐 그 시진핑 주석한테도 뭐 일부 서방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 주석한테 대해서 미국이나 했는데 신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영토 탈환이라든지 주권 존중이라는 이런 말을 자기들 중국이 얘기한 그 평화 열두 항목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일주일 전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시 주석이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하나는 평화와 이제 이런 그 대화를 좀 해야 한다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중국은 더 불을 더
화염을 더 치솟게는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무기는 주지 않겠다는 걸 예. 돌려서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특사를 좀 보내서 상황 파악을 좀 해보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서방 대 러시아와의 이런 그 접점을 좀 찾아서 예. 뭐 휴전 형식이 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 주석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 그 전에 마크롱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마크론 대통령도 있었는데 네.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 이제 그 불란서와 이제 독일이 그 전에 그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한번 같이 이렇게 만들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마크론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간 입장도 되지만 뭐 일종의 이제 무기도 지원하고 있어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중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대로 왜냐하면 나토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제3자가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양측이 또 뭐 직접 나서지 않을까 이런 싶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5월에는 다시 한번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모두 지낸 박노벽 전 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